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라는 말.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따라오잖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리라는 것도 연차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입사 1, 2년 차이는 뭐든 배우고 자잘한 업무부터 하나하나 다 맞잖아요. 하지만 5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젠 인정을 받고 작은 일 대신 더 중요한 일에만 투입되죠. 잡다한 건 후배들이 하고 큰 그림만 그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며느리나 아내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 5년 차면 이제 이런 일은 안 시켜도 되겠다. 10년 차면 이 정도는 빼줘야지. 15년 차면 이제는 대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선이 딱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더 깊숙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며느리라는 자리는 퇴사도 휴직도 연차도 없으니까요. 결혼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 저는 결국 환호성을 부르며 이혼을 했습니다. 웃기죠? 이혼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그 말이.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젠 좀 쉬어라 라며 어느 정도 대우라도 해줬다면 전 아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혼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제 이야기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다소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부모님을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처음엔 그 모습마저도 꽤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오빠 때문이었죠. 우리 오빠는 한마디로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쳐갔던 그 버릇이 결혼하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결혼했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모님 등골을 휘게 하는 모습만 보여줬죠. 그런 오빠를 보고 자란 저였기에 자기 삶에 충실하고 부모님께 책임감 있게 다가서는 남편이 눈에 더 어른스럽고 더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사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딱 그대로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이 전통적인 그림을 1도 벗어나지 않길 바랐죠. 처음엔 직장을 바로 그만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커리어를 한순간에 놓는 게 너무 아까워서 버텼죠. 그러다 임신을 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타이밍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결국 재취업은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내일 일하는 건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쏜살같이 흘렀고 10년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챙기고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평, 불만 없이 살았던 게 오히려 화근이었나 봐요.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시부모님도 당연히 연세가 드셨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만큼 보살핌이 더 필요해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결혼 후 거의 합가나 다름없게 살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시댁과 정말 가깝거든요. 차로 15분? 아니, 급하면 뛰어도 갈 수 있는 거리. 얘야, 급히 와야겠다. 한마디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죠.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만삭에 몸일 때도 그걸 빼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한껏 나온 상태로 부엌에 서서 반찬 만들고 부치고 국 끓이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남편도 워낙 효심이 깊었으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니까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들어오더니 아들이 변했네.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들 다 버렸어. 그 말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잘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도 얘는 불평을 안 해. 얘는 더 해도 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미정아, 우리 합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합가? 시댁과는 거리는 이미 가깝고 저는 거의 매일 건너가 있었고 사실상 반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굳이 합가? 저는 이미 시댁 살림을 책임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한 지붕 아래서 숨 쉴 틈 없이 살라는 거였죠. 그 말이 주는 무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합가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합가한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그랬어요.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밥 챙기고 청소하고 장도 받아드리고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돌아오면 제 몸이 반쪽이 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근데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니까 더 합가하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못하면 합가하자고 하겠어? 우리 부모님도 불편해 하실 텐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했더니 그래서 더 합가를? 게다가 덧붙이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원래는 합가를 조금 더 미루려고 했대요. 아직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서 꽤 오래 병원에 계셨죠. 그런데 원래도 변비가 심하신 분인데 병원에만 누워 있으니 상황이 더 심해진 거예요. 먹는 건 먹는데 변이 안 나오니까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죠. 약을 처방받아도 효과가 없고 며칠씩 앓으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직접 주변을 마사지해 드렸어요. 변이 잘 나오게끔 도와드렸죠. 솔직히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냥 며느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싶어서 했어요. 제 그 행동에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면 이제 다 맡겨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합치자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제 모든 노력이 합가해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변해버린 기분이었어요. 내가 도와드린 건 잠깐의 효심이었는데 그걸 당연한 평생 서비스로 받아들인 거죠. 난 합가는 아닌 것 같아. 지금 합가나 다름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불편할 것 같아. 뭐라고? 당신 우리 부모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동안 가식이었어? 그걸 가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했지? 그리고 진심이었지. 근데 여보, 우리 애들도 있고 학과는 좀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가 계속 봐드리면 되잖아. 어? 그렇게 하자. 허, 실망스럽네. 그동안 당신 진심 아니었구나. 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싫다고? 진심이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여보, 그 누가 어떤 며느리가 합가를 반길까? 아무리 그래도 씨 부모님이야. 난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당신 몰랐어? 나 외동아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부모님 모실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안 모신다 하면 평생 안 모시겠다라는 거네? 왜 이렇게 사람을 몰기만 해? 왜 이렇게 내게 바라는 것이 많냐고.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못하니?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해? 나 최선 다하고 있어. 그런데 이젠 합가? 아, 정말 왜 그러니? 아, 그럼 나는 못하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못하냐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너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시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건 그건 며느리로서 직무유기야. 야, 나도 가장 노릇하기 싫어. 네가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다 하면 나도 가장 노릇하기 싫다고. 뭐? 여보,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왜? 부모는 하나야.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그런데 너나 애들은 뭐? 야, 그럼 이혼해. 난 이렇게 가식적인 인간하고는 못 살아. 믿고 있는 부모님을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해? 야, 너 진짜 웃긴다. 어? 그동안 속이고 살았던 거냐? 야, 나도 가장 노릇하기 싫다고. 네가 내 부모 싫으면 나도 너 싫다고.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나도 가장 노릇 안 해. 한마디로 저를 협박한 거였죠. 저렇게 말하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으니 그 노여움 좀 거둬주세요. 라고 말하길 바랐겠죠. 그런데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저나 아이들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요. 저는 바로 행동했어요. 망설임도 없이 옷 몇 벌만 챙겨놓고 아이들 손을 잡아 친정으로 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오자 더 세게 으름장을 놓더군요. 좋아, 그럼 이혼하자. 그런데 그 말이요. 제 말에는 협박이 아니라 해방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내 가족을 버리려 하는구나. 이 사람이 가장이라는 자리를 무기 삼아 협박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놓자. 결국 우리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남편은 홧김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합가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알았거든요. 이건 끝도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 끝냈죠. 이혼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죠. 저보다 남편 쪽에서 훨씬 서둘렀거든요. 이혼 후 세상은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됐고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죠. 오랜 시간 일을 관두고 집안일에만 매달렸지만 이혼 후에 불쌍히 여긴 지인들이 손을 내밀어줬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일해야지. 이혼이 뭐 흠이야?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지. 그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이나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정도로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특유의 억센 억양은 그대로였죠. 정말 이혼까지 했어야 했니?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나는 남인데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끝난 관계인데 이런 전화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 저기요, 이혼. 제가 먼저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드님이 저희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런 아드님 둬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속으론 비꼬는 마음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보다 훨씬 황당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다 늙어서 두 남자 밥 해내느라 힘들어 죽겠단 말이다. 이 나이에 내가 부엌대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가 안 해도 돼. 대신 다시 재결합해. 아들 다시 데려가라. 왜 나한테 반품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혼 도장까지 꽝 찍고 각자 갈 길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늙어서 힘들다며 다시 데려가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결합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부모님 생각하는 만큼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힘드시다고요? 근데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 사는 동안 그동안 쉬셨잖아요. 두 손 두 발 편하게. 그동안 쉰 만큼 일한다 셈 치세요? 아니 뭐 또 일하는 여자 데리고 올 수도 있죠. 아드님이. 다 늙어서 이혼하면 누가 왜 그렇게 하겠니? 아 몰라. 너 빨리 재결합해. 나 아주 그냥 불편해 죽겠다. 그리고 아들놈도 지금 엄청 후회하더라. 홧김에 그랬대. 너랑 이혼할 생각 없었는데 네가 물러서질 않으니까 어느새 도장 찍은 거래. 니들 이혼할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제 아이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아이나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이 귀찮아서 남한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저 이번에 처음으로 고맙다라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홧김이든 진심이든 우리는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받을 이유 없어요. 이제 저는 당신 며느리 아니거든요. 남이거든요. 그러니 자중해 주실래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아직도 그 당연함이 묻어 있었죠. 다시 합치자. 합간 없다고 약속할게. 애들한테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걸 이제 알았어?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걸? 그런데 그 손을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참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자리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게다가 당신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미 말했잖아. 니들 아빠는 니들이 아니라 이 할머니라 할아버지를 선택해서 이혼을 하는 거다.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으면서 아이들한테 이미 상처 줬는데 또다시 상처를 주려고 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덧붙였죠. 고마워. 나 진짜 당신한테 진심 처음으로 고마워. 이혼해줘서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줘서. 그 말에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고 저는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난 나대로 열심히 살 거야. 너 또한 열심히 살아. 그게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 아니겠어? 그리고 사적인 통화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 후로 남편에게서 따로 사적인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제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또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가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문득 생각해요. 만약 나를 인정해주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더 바라기 시작한다는 것. 그 욕심이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에게는 더 바라서 잃어버린 관계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결혼한 만큼 저는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댁에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안간힘을 썼죠. 시부모님 생신이면 제 부모님 챙기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정성을 들였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작은 손님이라도 온다 하면 미리미리 전화를 돌려 인사드리고 음식까지 싸갔어요. 덕분에 시댁 어른들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아유,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하다. 너무 잘 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러다 지친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라. 너무 애쓰면 지치는 법이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결혼 전 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해서 저보다 앞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꼭 듣던 말이 있었어요. 야, 시자들은 다 똑같아. 시집살 시키려고 안달이나 있다니까. 남편도 처음엔 네 편이지만 결국엔 시자들 편으로 돌아선다. 처음엔 솔직히 좀 웃었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무슨 시집살이야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 시댁은 보기 드물게 온화하고 차분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좀 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었던 남편.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서러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던 그 사람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남의 편이었던 남편과 결혼한 이유요? 간단했어요. 제가 그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무려 3년이나 짝사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그야말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소녀 같았죠.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싶다. 어떻게든 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평생을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밥을 거부하며 살을 뺐어요. 그 결과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날씬이가 됐죠. 신기했어요. 제가 달라지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제 존재를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살이 빠진 후로는 제 말을 듣고 제 웃음에 웃고 가끔은 먼저 연락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저를 받아줬어요.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으니 바로 얘는 나 때문에 인간 됐어. 나 안 만났으면 아직도 그 상태였을걸? 네, 그거였어요. 뚱뚱했던 제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살을 뺐으니까 그 덕에 사람이 됐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뭐 사실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말 하루 이틀 들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그 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계속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여주셨기에 순화를 시킬 수 있었지. 만일 시부모님까지 제 험담을 했다라면 아마 못 견디고 뛰쳐나왔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런 말 하지 마. 세아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니? 아니, 뭐 사실인데 왜 그래요? 엄마랑 아버지도 봤잖아요. 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쟤가 뭐야? 네 처한테. 아휴, 언제 철들래? 어? 우리 세아가처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너 이놈,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남편인데 왜 그토록 쫑을 안 내고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느냐? 생각해보면 단 하나였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그 남자. 남편이라는 사람을 향한 제 감정도 지금 와서 말하자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포장하며 그 사람의 거친 말투도 무심한 행동도 다 덮으며 살았는데,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아무튼 저는 진짜 정말 열심히 시댁에 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드물 거예요. 시부모님 생신 당연히 챙겼죠. 명절 하루 전부터 재료 다 손질해서 손수 만든 음식들로 창을 차렸어요.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요. 이건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죠.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니?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제가 기억해뒀죠.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하신 날이잖아요. 하며 직접 만든 케이크를 상에 올렸어요. 생신상은 말 그대로 상이 부러지도록 준비했어요. 산지, 직송, 전복, 손질해 놓은 생물 도미, 손으로 직접 빚은 고기 완자, 약밥, 잡채, 수삼을 넣은 갈비찜에 직접 끓인 미역국까지, 거기다 정성 담긴 손편지까지 곁들였으니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시며 아가야,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네 정성에 정말 감동받았다. 하시며 제 손을 꾹 잡아주셨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도 이렇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니 다행이다. 내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당연히 그 다음 해에도 저는 같은 마음으로 생신상을 또 차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정성껏, 더 풍성하게 시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메모해 뒀다가 다시 만들고 이번엔 케이크에 어울리는 작은 화병까지 곁들였죠. 그런데 그날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야,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내년부턴 그냥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밥 한 끼 먹자. 그게 훨씬 편하고 좋잖아. 어?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내 정성이 부담이 되셨나? 뭔가 실수라도 했나?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말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쳐 보였나 봐요. 항상 애쓰는 저를 보며 마음이 쓰이셨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남편.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가, 우리 성현이 사돈들께 잘하지? 생신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그렇지? 네? 아, 네, 어머니, 그럼요. 뭐야? 그런데 너 얼굴이 혹시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하니? 우리 새아가가 하는 것처럼 처가에 안 해? 아, 뭐, 어머니, 그게 바쁘니까 오빤 항상 그때가 되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아니, 이놈이? 알았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며느리 돌이만 있니? 사위 돌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야. 시어머니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냐고. 아들도 사위 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건 법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야단친 날 남편에게 박한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퇴근을 한 남편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랑 결혼해 줬으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있어야 한 거냐?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착한 척 좀 그만해. 나 오늘 엄마한테 깨졌어. 네가 시킨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를 이뻐라 하니까 네가 막 나가나 본데. 야,
너 나한테 안 그랬어? 결혼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네 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는 거냐? 오빠, 아무리 그래도 네 부모님이라니. 그리고 그래. 어머니가 물어보긴 하셨어. 그런데 오빠, 좀 너무하긴 하잖아. 우리 부모님 챙기는 경우 아예 없잖아. 명절 때도 오빠 바쁘다고 안 갔었고, 그리고 생신 때는 기프티콘이 다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기프티콘 드려도 소용없다고, 쓸 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오빤 그걸로 다 성의 표시했다고 했잖아. 그게 나는 서운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꼬질렀냐? 야, 너랑 나랑 같아? 어? 뭐라고? 그럼 뭐가 다른데? 오빠, 난 오빠의 아내야. 오빠보다 낮은 사람 아니라고. 아, 까불지 마라. 어? 다신 엄마한테 처가 얘기하지 마. 알았어? 넌 열심히 해.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런데 나는 할 생각이 없어. 미정아, 우리 괜한데 힘 빼지 말자. 어? 그냥 이렇게 살자고. 갑자기 변하자고 하지 마. 짜증나니까. 뭐라고? 그럼 나도 안 해. 나도 그럼 안 할래. 뭐가 그리 당당해? 그리고 뭐가 이렇게 험악해? 나를 왜 이렇게 박하게 대하는데? 나도 안 할게 그럼. 까분다. 야, 까불지 마. 알았어? 남편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무너진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도 그는 늘 가볍게 넘기거나 비웃기 일쑤였죠. 나도 안 하겠다라는 그 말, 그냥 욱해서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작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네가?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간 참고 감내했던 그 마음의 무게를 아직도 장난처럼 여기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매년 이맘때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손편지에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곤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갔거든요. 맛있는 음식과 웃음이 오가는 따뜻한 식탁. 어릴 적부터 편안한 잠옷을 입고 엄마가 준 음식을 먹으며 웃었죠.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살짝 아릿했지만 그보다 훨씬 컸던 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남편의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골프 한 판 시원하게 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잖아요. 텅 빈 부엌, 고요한 거실, 준비된 음식 하나 없는 그 풍경에 그는 당황했나 봅니다. 곧바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오늘은 친정에서 자고 갈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우리 엄마 생일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 부모님하고 놀고 있어. 오빠도 오빠 부모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기 너머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야, 너 지금 미친 거야? 놀고 있다고? 엄마 생신 안 차려드릴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긴? 오빠, 얘기했잖아. 나도 이제 안 한다고. 잊었어? 아직 깜빡할 나이 아닌데? 벌써 잊으면 어떻게 해? 야, 당장 와서 생신상 차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뭐라고 안 해? 아이씨, 골프 치느라 몰랐는데. 나한테도 전화 안 왔었는데. 너 이렇게 막 나가는 거냐? 어떻게 며느리가 이래? 이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미친 며느리지? 뭐라고? 미친 며느리?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어. 야,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는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애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없지 않겠냐? 어? 오빤 아직도 오빠가 엄청 잘난 줄 아나 봐.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하지. 이혼해야지. 이혼밖에 더 있냐? 뭐? 이혼? 알았어. 그렇게 해. 남편의 막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이유도 감정 낭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이번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받으신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왜 전화했어? 아까 문자 줬잖아. 사돈 어른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며? 왜 신경 써? 여긴 괜찮아. 어머니, 오빠가 오늘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생신 안 챙겼다고 이럴 거면 저랑 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그냥 집착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매달리고 애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정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오빠 하는 행동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저 이혼할게요.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리곤 인사를 드리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몇 차례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왜 전화를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붙잡으려 하시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기를 뒤로 밀어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정리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남편의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3번째였어요. 현관문 앞에 선 그 사람은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길이 헷갈려서 미안하다. 우선 인사 좀 드릴게. 장인어른 장모님께. 뭐라고?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 다 끝나지 않았나? 나가서 얘기하자.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그랬어. 내가 너무 못나게 행동했어. 저기, 오빠, 어머님, 아버님께 한 소리 들었니? 뭐라 하셔? 어? 아니, 그게, 너 안 데리고 오면 자식 취급 안 한다고. 이번에 아버지가 우리 집 내 명의로 바꿔준다 했잖아. 너 안 데리고 오면 명의 안 준다고. 하여튼 너라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노력해 볼게. 얼른 가자, 미정아. 얼른. 결국엔 아버님이 아파트 안 줄까봐 그래서 온 거네. 한결같다, 오빠. 오빠, 그런데 이제 늦었어. 뭐라고? 늦었다고. 오빠는 내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땐 전혀 봐주지 않았었잖아? 오빠 마음에 나란 사람은 오빠보다 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오빠, 나도 귀하게 큰 사람이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는지 알게 됐어. 내가 남자한테 미쳐서 우리 부모님께 불효라고 있었더라. 남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었으면서. 뭐라고, 미정아?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변해본다고. 얼른 가자. 얼른. 싫어. 들었으니 알 텐데. 나 이번에 어머니 생신 챙기지 않았던 거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허락받고 한 거야. 아니, 사실 어머님이 그리 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 무시하는 버릇 못 고친다고.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오빠는 못 고치나 봐. 나 이제 오빠한테 마음 떠났어. 이혼할래.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과하면 내가 그냥 따라갈 줄 알았나 본데, 오빠, 나는 사랑을 하면 열정적으로 하지만 떼어낼 때도 열정적으로 떼어놓거든? 폐기 처분은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고. 이혼하자. 나 이제 너 싫어졌거든? 결국 이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척은 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에 시부모님은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를 불러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아가야, 우리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만 애써왔더라.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도 울컥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시부모님은 아들의 행동을 크게 나무라셨고 저에게 끝까지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 하나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탐내하던 그 아파트 명이 결국 어린 시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시누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똘똘하고 야무진 사람입니다. 저보다 어린데도 오히려 제가 더 의지가 될 만큼 차분한 사람이었죠. 결국 부모님도 판단하셨던 거죠. 누구에게 남겨야 할지.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시부모님과 안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생신이 되면 연락을 드렸고 명절 즈음엔 안부 인사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지금은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여전히 이놈은 계속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너를 잊지 못해서 폭식을 했나 봐. 지금 살이 너무 쪄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어. 그걸 보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단하지 않은 걸 두고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귀찮아서 삭제를 안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에서야 제 빈자리를 실감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있던 자리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결혼 초 뚱뚱했던 제가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자존심 다 버리고 살을 뺐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렸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 허둥대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이제 없어요. 왜냐고요? 버스는 떠났거든요. 떠나고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만 바라보는 남자였습니다. 어디 앉아 있어도 무슨 대화를 해도 그 눈빛은 오롯이 저에게만 향해 있었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숨 쉬는 이유는 너야. 이런 말 처음엔 그저 로맨틱한 립 서비스겠거니 생각했지만 남편은 말뿐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너 손 시려? 장갑 가져왔어. 너 머리카락 바람에 흩날리네. 감기 걸리겠다. 늘 저를 살피는 눈, 늘 저를 챙기는 말투. 심지어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까지 꺼낸 적이 있어요. 있잖아. 만약 엄마랑 너랑 동시에 물에 빠지면 난 너부터 구할 거야. 듣자마자 웃음이 터졌죠. 뭐야,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해? 하지만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나만 보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 세상의 전부구나. 그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라면 내 전부를 맡겨도 되겠구나 싶었죠. 남편의 사랑 고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혼해줘. 내가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한 번, 두 번, 아니 그보다 수십 번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결국 저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결혼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보 하고 반기는 목소리, 제가 뭘 좋아하는지 척척 기억해내는 섬세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선이 늘 저에게만 고정된다는 것. 누구한테나 결혼 후에 조금은 변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정말 안 변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있었달까요?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당신 피곤할까봐 이거 사왔어. 그 다정함은 참 고마웠죠. 결혼해서도 여전히 나만 바라보는 남자라니. 그런데 그 다정함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이런 아들을 가진 시어머니라면 우리 아들 멋지게 컸네 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결혼 전엔 정말 나한테 다정한 아들이었지. 내게 최고로 살가운 아들이었어. 아들이지만 딸 같았다고 해야 하나? 네, 남편이 참 살가운 사람이라서 저도 참 좋아요. 그래, 좋겠지. 그렇게 좋니? 내 앞에서 실실 웃을 만큼? 네가 지금 나한테서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거야. 알아? 순간 훅 하고 저를 치는데 너무 놀랐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전화하면 뭐 하던 거 다 멈추고 달려왔는데 결혼 전에 내가 입만 열면 먼저 챙겨주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전엔 우리 집에서 제일 살가운 게 그 애였는데. 듣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내 딸보다 더 딸 같던 아들을 제가 빼앗아 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불편했어요. 뭐라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숨소리 하나 잘못 쉬면 찡그랑하고 깨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너무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여보 잘 잤어? 하고 웃으며 커피를 내밀고, 회사 점심시간엔 밥 먹었어? 하고 챙기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지? 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죠. 이런 남편인데 제가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불편한 말들을 해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대꾸하면 괜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내 아들 빼앗아 가더니 이젠 저것이 아들이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네? 이런 뉘앙스로 보일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만행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죠. 미정아,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당장 와야겠다. 아버지랑 싸웠어. 사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싸움의 중재자로 제 이름이 올라올 줄은 몰랐죠. 저는 조심스레 말했죠. 어머니,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뭘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확 높였어요. 뭐? 너 지금 주저하는 거야? 너 혹시 내가 이혼하길 바라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도 빼앗아 가더니 이젠 내 남편도 빼앗아 가고 싶은 거냐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까지?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인지 듣는 순간에 화가 나기보다 허무하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빼앗아 가? 내가 왜?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전화하고 네가 안 오면 더 큰일 날 거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중재해야 한다. 그 억지와 난리는 매번 저를 향했죠. 그러다가 시누이와의 사이에서도 분란이 생기게 되죠. 남편은 처음부터 말렸어요.
여보, 진짜 생각 잘해. 애가 철이 없어서 더 힘들 거야. 우리 부부 생활에도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저도 어린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다지 살가운 시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동생 같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얼마나 있겠어. 잠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며 찬성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한 시누이를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게 했죠. 근데 한 달도 안 돼 일이 꼬였어요. 시누이가 다니던 회사를 딱 한 달 만에 그만둔 거예요. 아휴, 뭐, 요즘 애들 그러기도 하지.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도 해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나 이제 ASMR 유튜브 해보려고.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뭘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박스를 긁고 나무 젓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고 스펀지를 주물럭거리고 밤엔 또 밤대로 마이크 앞에서 속삭속삭. 근데 진짜 화는 그 다음이었어요. 조금만 소리를 내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냄비를 살짝 내려놔도 아, 언니,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문 여는 소리에도 조용히 좀 해봐. 심지어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까지 신경질을 냈어요. 정말 왜 이래? 왜 다들 방해라고 그래? 다들 나가. 얼른 방해하지 말고. 일 관뒀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해줬어요. 바로 나가라고 할 순 없으니까 이것이 봐주니까 결국엔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방해하지 말라고. 결국 남편이 폭발했죠. 남편이 시누이 짐을 싸서 시댁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전화가 아니라 전화와 동시에 욕설이 쏟아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딸을 내쫓아. 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욕들이 이어졌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욕을 하고 물컵까지 던졌답니다. 물론 맞진 않았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긴 했죠. 시어머니 매일같이 저를 노려봤어요. 네가 우리 집 분위기를 다 깨는 것 같아. 시누이 또 시누이대로 자기를 내쫓았다면서 카톡으로 폭탄 발언을 퍼부었어요. 띵동, 띵동, 띵동. 쉴 새 없이 오는 메시지. 내가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이해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내쫓다니 등등. 정말 정신이 없는 나날이었어요. 심지어 입에 혓바늘이 한 달 이상 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돼요. 참,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할 수가 있는 건지.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옷을 벗어 욕실로 들어갔고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놨죠. 그리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철철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너무 많이, 너무 짧은 간격으로 오는 메시지들. 카톡 이렇게 많이 오는데 혹시 중요한 일 아닐까? 순간 단순히 남편에게 가져다 주려고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화면 위로 딱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생각이 동시에 쏟아졌죠.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자기야라고 했어.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못 쉴 만큼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게 농담 같았죠. 아하하,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듯한 웃음. 들키지나 말지. 안에 들키기 싫으면 폰이라도 챙겨 들어가든가. 그렇게 나만 바라보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이러네?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기가 찼습니다. 그놈은 입술을 깨밀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어이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도 미안해. 네 잘못이긴 하지만 그 사람 나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지금
그 여자를 걱정해? 남편은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나도 너무 힘들었어. 너랑 엄마, 동생 서로 기분 나쁘다고 매일 싸우고 그 가운데서 나만 솔직히 너무 답답했어. 근데 그 사람이 위로가 됐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 이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목을 움켜 쥐었어요. 그때 욕실에서 갓 나온 남편은 수건 하나 걸친 채였죠. 꺼져. 뭐라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빨리 옷 걸쳐. 그리고 꺼져. 두 번 말 안 해. 남편은 얼빠진 표정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그리고 말없이 옷을 챙겨 입더군요. 남편을 내쫓고 나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저 인간 엄마한테 당연히 전화했겠지. 내가 쫓아냈다고 울며 불며 말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딱 일주일, 정말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왜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니? 어? 네? 남편이요? 혹시 네가 시키는 거냐?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내 아들한테 전화 받지 말라고 네가 빼돌리는 거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을 빼돌리다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경악 그 자체였어요. 이번 주말 내 동창 모임이야. 너희 집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해. 네? 저희 집에서요? 그래. 내 친구들이 아들 집에서 좀 하자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내 친구들 사이에서 좀 유명하거든. 우리 아들 보고 싶대. 아이고, 잘난 아들이라고 얼마나 아들 부러워했는데. 얼굴 꼭 보여줘라. 친구들도 가는데 내 아들 또 빼돌리는 건 아니겠지?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남편 쫓아낸 걸 아직도 모르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정말 압권인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게 단단히 준비해. 그날 꼭 아들 얼굴 보여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은 내쫓은 지 정확히 일주일,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기막힌 순간이었죠. 뭐 맞춰드려야죠. 얼굴 보고 싶다는데 그거 못 맞춰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친구들이 온다는 시간에 딱 맞춰 남편 짐을 전부 싸놨어요. 셔츠, 바지, 속옷, 양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박스에 정리, 현관 앞에 탑처럼 쌓아놓았죠. 그리고 그 전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날이 남편을 내쫓은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짐 가져가. 남편이 말도 못하고 침묵하자 저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네 말 이해해 줄게. 아니, 노력해볼게. 그 여자 덕에 힘든 결혼 생활 위로받았다면서. 좋아, 이해해 줄게.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해코지 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까지 들어가길 바라지 않는다면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날 모든 게 묘하게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친구들 도착하기 딱 10분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집 앞에 나타났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말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툭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옆에 있던 여자는 화장까지 다 번진 얼굴로 울먹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리고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죠. 그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우는 사이 띵동 조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어요. 정말 반갑다는 듯이.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앞 짐더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삐걱였습니다. 박스엔 남편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옷, 속옷, 신발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현관이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졌죠.
어머, 저거 다 짐이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실로 발을 들인 순간 그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어머 세상에, 성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누구야? 친구들이 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다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 얼굴을 확 들추며 외쳤죠. 너는 누구야? 이 귀신 같은 년은 누구야? 순간 집안 공기가 꽉 멈췄습니다. 남편은 바닥만 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얼굴을 감싼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차분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친구분들도 그렇게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다들 보세요. 여기가 그 잘난 아들 김성현 씨입니다. 아, 그리고 이 여자는요, 이 귀신 같은 여자, 바람난 여자예요. 너무 잘나서 결혼 2번 하고 싶은가 보네요. 어머니,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잘난 아들? 잘난 아들이 아니라 바람 피우는 새끼고요. 빈털터리로 이혼당할 새끼라고요. 그러니 제게 이래라 저래라 단단히 뭐해라 명령하지 마세요. 아들 새끼 이따위로 키운 당신도 문제 있는 거니까. 알았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우왕좌왕했고 그 소동에 시어머니도 얼굴이 벌개진 채 버둥거리더니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아들 내버려둔 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힌 소리 듣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짐 챙겨서 꺼져. 남편은 울상이 돼서 한 번만 하며 말을 더 꺼내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아도 지금 보니까 난 용서 못하겠네.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 다 할 거야. 준비해. 약속 못 지켜서 미안. 그런데 너도 결혼한 사람이 약속 깨고 다른 여자 만난 거잖아? 아가씨도 결혼한 사람인데 도덕적인 규범 깨고 이놈 만난 거잖아요. 그럼 뭐 대가는 치러야죠. 안 그래요? 그날 이후 모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록을 모으고 진술을 하고 법정을 오갔죠. 결국 저는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지금은 혼자의 몸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물론 세상 모든 남자가 저럴 리는 없겠죠? 아마도 정말 변하지 않는 남자도 있겠죠. 근데 그런 남자는 100명 중에 1명? 아니 1000명 중에 1명 정도? 세상 말처럼 남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여자는 오늘 처음 만난 여자라더니 정말 그 말 틀린 말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 작은 후일담이 있어요. 시아버지, 그분만은 정상적인 분이셨죠. 남편 소식이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쥐어 터졌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돌아보면 시아버지가 오히려 가장 불쌍한 분 같아요. 왜냐면 그 집안 식구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짐도, 인연도, 상처도. 그리고 다시 제 인생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3년 연애 동안 단 한 번의 이별을 겪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엄마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첫째, 제가 남자친구보다 2살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둘째, 그의 엄마가 점집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당신 아들의 짝은 3살 어린 여자다. 만일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결국 이별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별뿐만 아니라 아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점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점, 부적, 굿이냐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점쟁이 입에서 목숨이라는 말까지 나오면 솔직히 겁도 나고 그게 무섭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 정말 황당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액을 막아준다며 저에게 별의별 걸 가져다 주셨어요. 이름 모를 부적, 뭘 태우면 연기가 피어나는 종이, 작은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물건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굿을 해야 한다. 금액은 2천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굿을 하기 위해 돈 2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터지고 말았죠.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굿이라니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네 엄마 때문에 나는 너랑 못 만나겠다. 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네 엄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너 목숨 부지해야 하니까 어린 여자 만나라.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 만나지 말고 등등. 그렇게 헤어졌는데 계속해서 남자친구는 저를 찾아왔고 그리고 아, 또 자기 엄마가 다른 점괘를 받아왔다면서 엄청 유명하고 예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저랑 남자친구의 합이 그렇게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엄마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 점집에서 꼭 저를 붙잡아야 한다고 뭔가 큰 게 생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뭐 그놈의 점괘 참 손바닥 뒤집듯이 잘도 뒤집혀지는구나 싶었죠. 받아주기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질까 봐. 그리고 구태야 하니 2천을 가지고 오라는 남친 엄마의 말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아서 그냥 마음 받아주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결국 너무 불쌍하게 구니까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건 맞으니까 그렇게 남자친구로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저희는 잠시 저희 결혼 진행을 멈춰야만 했어요. 이유는 바로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죠. 바로 제 친오빠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빠의 결혼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며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오빠는 부모님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면서 지금의 새 언니를 아내로 맞이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오빠를 응원했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언니는 결혼 전 임신을 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오빠는 나중에 오해를 피하고 싶다며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듣고 있던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새언니는 20대 시절 술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결혼길이 험난해지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 집안 이야기도 해줬어요. 듣다 보니 정말 그런 집안에서 살았다고? 그런 부모가 존재한다고? 제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악 그 자체인 부모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며 자란 사람이 바로 새언니였습니다.
하물며 새언니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새언니 어머니는 바로 재혼을 하셨는데, 근데 그 재혼한 새아버지의 자식에게서 몹쓸 짓까지 당할 뻔했다고. 그 새언니는 집을 뛰쳐나와 쉼터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에 빠지고 삶이 꼬이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오빠가 그런 여자를 만난다는 게 도저히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아이가 생겼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오빠는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오가던 바로 그 즈음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리고 다 오빠 탓이라고. 처음부터 좀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지가 결정해서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결혼하더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한탄하듯 말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조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아이가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오빠도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실수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냉정했어요. 친자가 아니다. 그 짧고 건조한 문장이 오빠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오빠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의 자랑이었고 실패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었죠. 언제나 당당했고 고개를 숙일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가 부모님 앞에서 꺽꺽대며 울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히는 듯 우는 그 모습에 엄마와 아빠도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결혼 이야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잠깐 멈추고 오빠 일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만 했어요. 웃고 떠들며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가족 전체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저 역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오빠도 우리 가족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새언니가 부모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조카를 내밀었어요.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명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이젠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걸까? 저 아이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빠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이혼은 현실이 되었죠.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도 믿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새언니의 엄마라는 사람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와 먹고는 살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 필요 없으니 오빠의 집,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 집을 달라는 거예요. 낳은 정만 있냐? 키운 정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건데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랑 내 딸이 힘 합쳐 잘 키울 테니 제발 환경을 바꾸지 말아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요구였죠. 그 장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자 오빠는 더는 참지 않았다고 해요. 내 동생이 결혼합니다. 이 집 그 동생 줄 겁니다. 키운 정? 그 키운 정이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 뻔뻔하게 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라도 엄마 노릇 좀 하십시오. 이제 저란 사람 없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더는 말할 기세가 사라졌는지 새언니 엄마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의 집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이 집이 제 결혼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빠는 집을 제 명의로 넘겼습니다. 결혼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라. 그 말 한마디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오빠는 부산으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죠. 이제부터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빠의 집이 제 소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처음에 솔직하게 기뻐했어요. 와, 진짜 잘됐다. 하고 말하면서도 그 기쁨이 얼굴 가득 번지기도 전에 금세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군요. 근데 나 조금 미안한데? 그가 그렇게 말했죠. 오빠의 이혼으로 생긴 집이니까 마냥 좋아하기엔 찜찜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오빠가 이혼했다고 나까지 결혼 안 하고 살아야 해?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얼마나 잘 된 거야. 집이 생긴 거야.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집. 남자친구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100m 이상은 먼저 뛰고 있다고 우리 결혼 준비는 얼마나 수월하겠냐며 스스로 위안 삼았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얼마나 많은 파장을 몰고 올지를 저도 남자친구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오빠의 집이 제 소유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엄마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또 점집을 다녀오신 게 분명했죠. 아니면 최소한 점집 냄새를 맡고 온 듯한 말투였어요. 저한테 집으로 좀 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는 안 된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면서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갔는데 거기서 남자친구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뻔뻔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뭐 욕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늙어서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니? 아주 상투적인 욕심 없다 멘트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오빠한테 받은 그 집, 그 명의 내 이름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어서 나온 설명이 또 걸작이었죠. 그 집에서 워낙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잖아. 이혼도 있었고 별의별 사연이 다 있었잖아. 그 나쁜 기운들이 그냥 가만히 두면 너랑 우리 아들한테 다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명의로 하면 싹 비울 수 있대. 기운 바꿔야 한대. 그냥 두면 너희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아, 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더 어이없는 건 제가 예전에 이분 때문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각서 비슷한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다시는 젊게 얘기 안 하겠다. 이 약속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젊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같은 뻔한 멘트까지 덧붙이는 걸 들으니까 진짜 웃기면서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거절했죠. 다른 시어머니들은 공동명의 정도만 원하시던데 어머니 욕심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명의로 해달라고요? 정말 뭐라 말할 가치조차 없더라고요. 저는 덧붙였죠. 만약 이런 일 때문에 결혼해서 남자친구랑 저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건 그냥 제가 감수하겠어요. 공짜로 거의 10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내뱉고 저는 그 집을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이 확 치밀어 올라서 혼자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와 저는 그 집 비밀번호를 공유한 상태였거든요. 사실상 우리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모델링 할 것도 별로 없어서 새로 살림살이를 들여놓기 전에 각자의 짐을 먼저 옮겨두자고 계획한 날이었는데 그날 완전 대박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서로의 짐을 옮기기로 한 날 제 짐을 트럭에 싣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와 있었어요. 먼저 와서 몇 상자를 정리해두고 있었고 저도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함께 박스를 뜯으며 짐을 나누어 정리했죠. 서로 도와가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그 순간 삐빅 삐빅 하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비번을 모를 텐데.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오더니 무려 10개가 넘는 박스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물론 남자친구까지도 동시에 눈이 커졌죠. 이삿짐 센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안 된 채 멍하니 서 있는데 그 뒤로 아주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일로 와요. 여기 안방 있는 짐 빼고 내 짐 여기다 싹 넣어주면 돼요. 그 한마디 이삿짐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스들이 줄줄이 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이삿짐 기사가 짐을 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그저 황당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옆을 보니 남자친구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우왕좌왕 그 자체. 정신 차리는 뜻으로 저는 제 뺨을 세게 쳤습니다. 빨리 이걸 해결해야만 했으니까요. 저기 아저씨, 잠시만 좀 멈춰주세요. 아니 지금. 아니 왜? 미정아, 왜 그러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짐을? 미정이한테 못 들었어? 니들 여기서 살면 큰일 난대. 여기 기운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함께 있어야 해. 아, 어머니, 그때 얘기 끝내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지금 저희랑 같이 살겠다, 뭐 이건가요? 맞아. 내가 안방 차지한 뒤 내 기운으로 눌러버리면 된다고 하더라. 얘,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 없어. 너무 놀라니까 내가 좀 서운하네. 뭐라고요? 서운하다고요? 뭐가요? 아니, 너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 생각 없었냐? 나 모실 생각 없었어? 아우, 얘, 당연히 합가 정도는 생각해두고 있었어야지. 그게 싫으면 이 집 명의 나한테 넘기든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니 안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안방 차지하고 눌러 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하세요.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야, 네 짐 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너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데 너 혹시 네 엄마랑 짠 거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엄마, 정말 이러지 마. 미정이 화났잖아. 아, 미정아, 미안해. 내가 엄마 내보낼게. 그러니까 미정아, 화내지 마. 어? 그 순간 풀어졌던 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삿짐을 정리하던 분이 다시 짐을 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걸 보면서 지금 왜 다시 짐을 싸냐고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아줌마 지금 쫑단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들 가진 엄마라고 지금 쪼대라고 싶은 것 같은데 아줌마 나도 딸 키우는 아빠인데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말 들어보니 이 집 좋아가실 것 같은데 아이고 양심 없다 양심 없어.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이거 짐 싸서 아줌마 집에 다시 가져다 놓을게요.
참, 내 아들같이 게 뭐 그리 유세라고. 이 아줌마 참 답 없네. 어? 그리고 너 아들,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어이구, 사내 새끼가.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남자친구는 그 이삿짐 센터분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자기 엄마 얼른 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만일 엄마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절연하겠다고, 엄마 얼른 집에 데려다 놓고 올 테니 기분 좀 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놈 그날 지근지근 밟아줬습니다. 다시 제게 찾아오지 못하게끔 당신은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냥 닥친 대로 던져버렸어요. 그놈한테. 결국 이삿짐 센터의 도움으로 그놈 짐, 그놈 엄마의 짐 다 뺐고, 그리고 그 비용은 제가 드렸습니다.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제 아빠 같아서 드리는 것이니 받아달라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네요. 결국 제 결혼도 그리고 연애도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이후 남자친구는 또다시 저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만일 다시 한 번만 연락을 하면 그땐 너를 잠깐 밟은 걸로 안 끝난다. 그땐 공권력이 동원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놈의 엄마라는 사람이 흘리듯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랑 잘 되면 뭔가 큰 게 생긴다라는 그 말. 결국엔 비싼 아파트 생기는 거였었는데 그냥 잠자코 있었으면 무탈하게 넘어가는 거였었는데 그런 아나무인 같은 행동하니까 사라져버리지. 그냥 다 잊고 열심히 살려고요. 오늘 이 글을 보내고 난 뒤 내 기억에서 그놈과 그놈 엄마의 기억을 없애버리기 그렇게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